카악, 퇴. 많이 쳐드시고 빨리 가세요, 어머니. 누런 가래침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그 침을 휘휘 젓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방문 틈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상냥한 목소리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내민 그 따뜻한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뱉은 그 침이 훗날 자신을 차가운 감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거든요.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멍하니 아들 녀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제 아들 민수는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그러다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부조금 봉투 몇 개를 슬쩍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비 장례식장에서 아들이란 놈이 돈부터 챙기다니 기가 막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 혜진이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효부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불쌍해서 어떡해.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였죠. 그런데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자 잡고 있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더군요. 고개를 살짝 들어 곁눈질로 보니 혜진이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건 명품 가방 신상품 사진이었어요. 입가에 살짝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며느리는 가방 살 생각에 신이 났던 겁니다. 발인 날 저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끼던 서적들이 재활용 쓰레기장에 처박혀 비를 맞고 있는 걸 봤거든요. 아들놈이 짐 정리한다면서 다 갖다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따귀를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들에게 잡아먹힐 것 같다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몇 년 전에 제가 해준 겁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이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더군요. 어머니, 남양방은 애들이 공부해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쪽 방 쓰시면 돼요. 혜진이가 안내한 곳은 북향이라 햇빛 한 줌 안 드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까지 나는 영락없는 창고였죠. 아유, 짐도 많은데 이 방이면 충분하다. 고맙다, 아가. 저는 짐짓 모르는 척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짐 가방을 방 안으로 툭 밀어넣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리더군요. 짐을 대충 정리하는 척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거실에서 혜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어. 아유, 말도 마. 노인네 냄새가 벌써 진동을 한다니까. 아니, 요양원 자리가 날 때까지만 데리고 있는 거야. 빨리 보내버려야지. 냄새나서 같이 못 살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알랑방귀를 끼더니
뒤에서는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고 며칠 된 듯한 마른 반찬 몇 개만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을 달달 떨기 시작했죠. 아이고, 손이 왜 이러냐. 그러다 일부러 물컵을 쳐서 식탁 위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혜진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닦는 거 다 제 일이라고요. 혜진이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얼굴로 행주를 가져와 신경질적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혀를 끌끌 차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나이 드시더니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해지셨어요? 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하는데 녀석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장 시계가 보였습니다. 그건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벌써 제 것처럼 차고 있는 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내가 물을 쏟았니? 미안하다 아가. 내가 요즘 정신이 깜빡깜빡한다. 제 말에 민수와 혜진이가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안도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저들이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혜진이가 들어오더군요.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온 혜진이는 옷걸이에 걸린 제 점퍼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지갑을 꺼내더군요. 지갑을 열어 현금 몇만 원을 쏙 빼내고는 빈 지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툭 차서 소파 밑 구석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그 발길질에 저는 치욕스러움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갑 찾으세요? 어머, 저기 소파 밑에 있네요. 또 아무데나 두셨나 봐요.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큰일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 그러네. 내가 왜 지갑을 저기다 뒀을까? 늙으면 죽어야지, 원. 제가 자책하는 신용을 하자 혜진이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돌아섰습니다. 혜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액자 뒤편을 살폈죠. 액자 뒷면 나무판 사이에 살짝 패인 홈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그곳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좀 지켜줘. 저것들 실체 내가 낱낱이 밝혀낼 거야. 사진 속 남편이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잠가두는 서랍장이 있는데 아까 나갈 때 급했는지 열쇠가 꽂혀 있더군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각종 고지서 뭉치 속에 낯선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건지 주소를 확인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시댁본가,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이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금매로 내놓으려는 서류였죠. 이 도둑놈들이 내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놓여있던 각도 그대로 종이 끝자락이 살짝 접힌 것까지 똑같이 맞춰서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뒤 이불 속에서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X월 X일. 며느리가 내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훔침. 빈 지갑을 발로 참. 내 집을 몰래 팔려고 함. 아들은 아비시계를 훔침. 이 수첩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저들을 심판할 제 전쟁 일지였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노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저 탐욕스러운 것들을 가둘 감옥이 될 거라고요. 두고 봐라. 내가 둔한 노인네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박영순이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강남 빌딩과 수백억 자산, 너희들은 꿈에도 모를 그 힘으로 너희를 짓밟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나는 더 철저하게, 더 바보처럼 웃어줄 생각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합가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아침이라며 제 앞에 내민 식판꼴이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 우유랑 빵 드세요.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건데 냉장고에 있던 거라 괜찮아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아껴야죠. 혜진이는 생색을 내며 식판을 툭 내려놓더군요. 우유 팩 날짜를 보니 일주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냄새를 킁킁 맡아보니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고 빵을 뜯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는 혜진이의 손가락에서 익숙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결혼 예물로 받아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다 잃어버렸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분명 몇 년 전에 도둑이 들었다며 없어졌던 그 반지가 며느리 손가락에서 버젓이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짐짓 모르는 척 다가갔습니다. 아가, 손에 낀 반지가 참 예쁘구나.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니? 제 물음에 혜진이는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멈칫하더니 거울을 통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이거요? 아이 참, 어머니도. 이거 시장 좌판에서 5천 원 주고 산 싸구려 큐빅이에요. 어머니는 이런 거 볼 줄 모르시잖아요. 그냥 장난감 같은 거예요. 혜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진품 다이아몬드를 5천 원짜리 싸구려 장난감 취급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나는 또 진짜 보석인 줄 알았지. 참 곱다 고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바보처럼 웃어주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런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에 물고 있던 빵 조각을 뱉어내고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구석구석을 뒤졌죠. 채석한 깊숙한 곳,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반찬통들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한우 갈비찜과 자연산 송이버섯이 가득 담겨 있더군요. 제게는 곰팡이 핀 빵을 주고 자기들끼리는 이런 호화로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증거들을 낱낱이 찍었습니다. 썩은 빵과 한우 갈비찜의 대비,
이보다 더 확실한 학대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녁이 되자 혜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메뉴는 전복죽이라더군요. 그런데 혜진이가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우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전 먹다 남겨 냉장고 구석에 말라비틀어져 있던 전복죽 찌꺼기를 꺼내더니 싱크대 수돗물을 콸콸 틀어붓는 게 아니겠어요? 양을 불리려고 물을 타서 휘휘 젓는데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혜진이는 금세 천사표 며느리로 돌변하더군요. 여보 왔어?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전복 손질해서 죽 쑤느라 허리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어. 혜진이는 엄살을 부리며 제 뒤로 오더니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시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셔야 해요. 말은 상냥했지만 제 어깨를 잡은 혜진이의 손가락 끝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마를 하는 척하며 승모근 쪽 살을 손톱으로 집요하게 꼬집어 비틀더군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아윽 하고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파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혜진이가 제 귀에 대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속삭이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시원해서 그렇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참 맵구나. 제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자 민수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요. 혜진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엄마, 혜진이한테 잘하세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꼬집힘보다 더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 어미가 당하는 고통은 보지 못하고 저 여우 같은 것에 연기에 놀아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거실 구석에 설치된 홈카메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렌즈가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청소기 줄을 길게 늘어뜨렸고 일부러 발에 걸려 넘어지는 신용을 하며 콘센터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어이쿠, 제 몸무게를 실어 코드를 덮치자 홈카메라 전원 플러그가 툭 하고 빠졌습니다.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아이고 허리야 하고 앓는 소리를 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저들의 눈 하나를 멀게 만든 셈이니까요. 주말 오후 혜진이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을 점령한 여자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과일을 깎아 먹더군요. 혜진이는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고 거실 한복판 소파 구석에 앉혀두었습니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 구경시키듯 말이죠. 어머, 혜진아. 시어머니 아직도 저러고 계셔? 진짜 정정하시네.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혜진이가 포크로 멜론을 찍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뱉었습니다. 말도 마. 명줄이 얼마나 질긴지 바퀴벌레 같다니까. 빨리 죽어야 보험금이라도 타는데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퀴벌레라니요. 며느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꼭 참아야 했습니다. 방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열어두고 방문 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녹음기가 이 적나라한 폐륜의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친구들이 돌아간 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노려보며 칙칙 소리가 나도록 방향제를 뿌려대더군요. 제 얼굴 바로 앞까지 통을 들이밀면서 말입니다. 어우, 노인네 냄새. 친구들 앞에서 냄새 좀 풍기지 말고 방에만 있으라고 했잖아요.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네. 독한 라벤더 향이
코와 입으로 훅 들어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콜록거리며 기침을 해댔지만 혜진이는 벌레 보듯 저를 쳐다보고는 쾅 하고 안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혜진이가 뿌린 방향제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치욕, 이 모멸감,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뼛속 깊이 새겨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단축번호 1번 최동석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라. 갈 날이 머지 않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 끝에 서슬퍼런 힘이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민수야. 너희가 깐 얕은 수에 너희가 빠져 죽게 만들어주마. 바퀴벌레라고 했니? 그 바퀴벌레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너희의 밥상을 엎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며칠 뒤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며느리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돈은 들어오자마자 제 방을 훑어보더니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군요. 아이고 사부인, 냄새가 좀 나네.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 그러면서 거침없이 제 옷장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제 옷들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던 사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칠순 선물이라며 사줬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제가 아끼느라 몇 번 입지도 못한 옷이었죠. 어머 얘, 이거 캐시미어 아니니? 때깔 좀 봐라. 사부인은 이제 나갈 일도 없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입으면 딱이겠네. 사돈은 제 허락도 없이 코트를 꺼내 입어보고는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비춰보았습니다. 어머 맞춤이네 맞춤이야. 혜진아, 나 이거 가져간다. 사부인, 이거 져주시는 거죠? 어차피 입고 나갈 데도 없으시잖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그래요. 예쁘네. 입으세요. 호호. 역시 사부인은 통이 크시다니까. 잘 입을게요. 사돈은 득템이라도 한 듯 신이 나서 코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 건물 담보대출은 알아봤니? 이번에 목 좋은 자리에 대형 카페 하나 나오는데 4명이로 딱 차리면 사모님 소리 듣고 얼마나 좋니? 알아보고 있어, 엄마.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랑 건물, 그거 다 정리하면 카페가 뭐야, 빌딩도 올리지. 일단 노인네 요양원 보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작업해야지. 그래, 빨리빨리 해라. 노인네 정신 오락가락할 때 도장 꽉 찍게 만들고 제 살과 뼈를 깎아 자기들 배를 불리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저 거머리 같은 모녀가 한 입에 삼키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 문틈으로 주방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푸고 있더군요. 콩나물국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국을 푸던 며느리가 갑자기 뒤를 힐끗 돌아보며 제 방 쪽을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황급히 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틈으로 내다본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국그릇을 입 가까이 가져가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가래를 끌어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 퇴. 누런 가래침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국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그 침을 휘휘 저어 국물 속에 섞어버리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드시고 빨리 가세요, 어머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구역질이 식도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것도 남편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쳐서는 안 됐습니다. 이 치욕을, 이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혜진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까 그 침 섞인 국이 제 코앞에 놓였습니다. 혜진이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제가 국을 먹는지 감시하려는 기세였습니다. 국이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제가 간을 딱 맞췄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뜨는 척하며 입으로 가져갔지만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헛구역질을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아유, 진짜 차려줘도 못 드세요? 그럼 나중에 드시던가요. 상 치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두세요. 혜진이는 인상을 팍 쓰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에 버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건 그냥 국이 아닙니다. 저 악마 같은 년을 잡아넣을 결정적인 흉기이자 증거입니다.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형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국그릇에 담긴 그 더러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보온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 비닐봉지로 2중 3중 밀봉했습니다. 변기 물을 내려 소리를 감추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보온병을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제 가슴 속 복수심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어 며느리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끼고 다니는 가죽 서류 가방이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와 연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연습장을 펼쳐보니 제 필체를 흉내내려고 수백 번 연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서류, 증여계약서, 위 부동산 일체를 며느리 이혜진에게 조건 없이 증여함. 그리고 그 밑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상복도 벗지 않은 여자가 이런 짓을 꾸미다니요.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춰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필체를 연습한 페이지까지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다시 서류를 원래대로 혜진이가 구겨 넣었던 그 모양새 그대로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이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민수가 제 앞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통장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시고 도장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잖아요. 아들의 눈은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비, 생활비, 웃기는 소리. 혜진이가 꾸민 증여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필요한 거겠죠. 저는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장? 이게 중요한 건데. 아, 글쎄 달라니까요. 자식이 훔쳐가기라도 할까봐 그래요?
엄마 침에 걸려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손에서 도장을 낚아채듯 뺏어갔습니다. 저는 힘없이 뺏기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져가라, 이 멍청한 놈아. 이미 진짜 알짜배기 재산은 남편이 죽기 전 최 변호사를 통해 신탁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그 도장 100번 찍어봤자 껍데기뿐인 푼돈이나 만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도장을 쥐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희희낙낙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근거리는 소리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보, 내일 새벽 4시야. 잊지 않았지? 혜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요양병원 모시면 되잖아. 당신 도박 빚 갚기 싫어? 그리고 어머니 지금 상태면 요양병원에서 안 받아줘.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야 해. 내가 알아봤는데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폐쇄병동이야. 거기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 못 나와. 면회 금지 신청도 해놨어. 아, 알았어. 구급차는 불렀어? 응, 사설 구급차 불렀어. 입 막고 묶어서라도 데려가 달라고 돈 더 찔러줬으니까 걱정 마. 머리털이 쭈뼛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이라니요. 멀쩡한 사람을 가둬놓고 약을 먹여 진짜 미치광이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남은 시간은 고작 5시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저는 영영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저들이 주는 밥을 받아먹으며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을 더듬어 미리 싸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며칠간 모은 증거물, 녹음기, 그리고 며느리의 침이 섞인 보온병. 이것들이 제 무기였습니다. 가자.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저 악마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자.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나갈게요. 당신이 지켜줘요. 나 내일 당신 몫까지 갚아주러 가요. 사진 속 남편이 그래, 어서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어느덧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새벽 3시 50분. 알람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콧꼬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 소리가 멈추는 순간 제 탈출도 실패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침대 스프링 소리라도 날까봐 아주 천천히 고양이처럼 몸을 일으켰죠. 미리 챙겨둔 보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 쪽 천장에 달린 센서 등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서서 지나가는 순간 환하게 불이 켜지면 그 빛이 안방 문틈으로 새어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차가운 마룻바닥을 포복으로 기어가야 하다니 처량하기도 했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팔꿈치를 움직였습니다. 마루 틈새에 낀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현관 앞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도어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미리 건전지를 빼둔 덕분에 도어락은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건전지가 있었다면 띠리릭 하는 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겠죠. 저는 수동 개폐 레버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달칵?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잽싸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숨이 쉬어지더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층수가 표시되니 탈 수 없었거든요. 15층에서 1층까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달리는데 택시 한 대가 빈차등을 켜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할머니? 기사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흐느꼈습니다. 안도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두고 왔습니다. 위치 추적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전화해서 저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은행 개점 시간인 9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근처 24시간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 며느리가 왜 저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했는지 알 것 같아 쓴웃음이 났습니다. 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고 때를 밀었습니다. 며느리가 뿌렸던 방향제 냄새, 그 집구석의 퀴퀴한 곰팡내, 그리고 제가 뒤집어 쓰고 있던 가난하고 무력한 노인의 껍데기를 박박 밀어냈습니다. 뜨거운 물에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박영순, 이제 우는 건 이걸로 끝이다. 오전 9시 정각. 은행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저는 VIP실로 직행했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지하려 하더군요.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김 지점장 나야. 박영순.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낮게 말하자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몰골이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긴 말할 시간 없어. 내 대여금고 당장 열어. 저는 금고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강남 빌딩 등기권리증, 수백억 대의 예금 증서,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차가운 금속 도장의 감촉이 손에 닿자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위조하려고 했던 가짜 서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힘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곧바로 최동석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펄쩍 뛰었습니다. 영순아,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녹음기, 찢어진 위조 계약서 사진, 그리고 며느리의 침이 섞인 국물이 담긴 보온병을 꺼내 놓았습니다. 동서가, 이거 받아. 내 전쟁 물자야. 이게 다 뭐야? 들어보면 알 거야. 그리고 이 보온병 국과수에 보내서 DNA 감식 좀 해줘. 그년이 내 밥그릇에 뱉은 침이야. 최 변호사는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군요. 독한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서 아주 박살을 내주마. 그래, 부탁한다. 그리고 나 변신 좀 해야겠다.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에게 부탁해 제 명의로 된 선불폰을 하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희끗희끗하던 머리를 새카맣게 염색하고 단발로 세련되게 자르니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낡은 몸빼 바지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최고급 원단의 정장과 구두를 샀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니 그곳에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식은 밥을 먹던 노인네가 없었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의 박 회장이 서 있었죠. 시간을 보니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혜진이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구급차는 왔는데 사람은 없고 휴대폰은 방에 있으니 실종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잘 죽었다고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저는 새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자마자 혜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맞아요? 지금 어디세요? 휴대폰도 두고 나가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네가 걱정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입속이겠지. 네? 그게 무슨...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혜진이는 제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기 그만해라, 이혜진. 역겨우니까. 긴 말 안 한다. 지금 당장 강남구 테헤란로 0빌딩 1층 로비로 튀어와. 네? 거긴 왜요? 어머니가 거기 왜? 유산 미리 받고 싶다며. 카페 차려달라며. 줄 테니까 오라고. 안 오면 국물도 없다. 저는 혜진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으며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물론이지. 경호팀 쫙 깔아놨어. 가자, 회장님. 저희는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아, 민수야. 설레지? 유산 준다니까 심장이 뛰지? 어서 와라. 너희가 상상도 못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20층짜리 빌딩. 그게 바로 제 남편이 남겨준 유산입니다. 택시를 타고 빌딩 앞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며느리 눈치 보며 북향 참고 방에 갇혀 지내던 지난 일주일이 마치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전문을 열고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며 저를 반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김 실장이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뛰어나오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실장은 허리가 폴더폰처럼 접힐 정도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고급 정장을 입은 저를 보고 김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김 실장, 오랜만이네.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건강? 아주 펄펄 날지. 곧 불청객들이 올 거야. 로비 절대 못 벗어나게 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빌딩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택시 한 대가 급하게 서더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혜진이는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나왔는지 산발이었고 민수는 넥타이가 삐뚤어진 채였습니다. 두 사람은 으리으리한 로비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다 중앙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명품 정장과 구두, 그리고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낯설었겠죠. 하지만 곧 그 얄팍한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받으시더니 설마 여기서 청소 일하세요? 아니,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아들 체면이 있지 이런 데서 걸레질을. 혜진이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청소라니요. 저 아이의 눈에는 제가 영원히 바닥을 기는 노인네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민수 녀석도 거들더군요. 엄마, 창피하게 진짜 왜 이래요? 빨리 집에 가요. 우리가 모시러 왔잖아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이 무서운 기세로 민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세요. 어디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댑니까? 김 실장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혜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아저씨,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치매. 그 순간 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아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비켜라. 내 며느리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제 목소리가 로비에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처럼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말씀이 왜? 혜진이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혜진이의 발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자, 네가 그렇게 원하던 유산이다. 챙겨라. 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열었습니다.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녹음했던 학대 현장의 녹취록 사본, 혜진이가 위조하려다 실패한 증여 계약서 사진, 그리고 밥그릇에 침을 뱉는 장면이 묘사된 일지복사본까지. 민수가 옆에서 서류 하나를 집어들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노인네 언제 죽냐? 밥에 침 뱉었다. 혜진이 너 이게 사실이야? 민수가 아내를 쳐다보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찔리는 게 많으니까요. 혜진이는 증거들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에 비굴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그냥 어머니 생각해서. 오해?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또각. 구두 굽소리가 혜진이의 심장을 옥죄는 듯 그녀가 움찔거렸습니다. 네가 내 밥그릇에 가래침 뱉은 것도 오해고,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사설 구급차 부른 것도 오해니? 내가 치매인 척하니까 귀도 먹은 줄 알았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시끄럽다. 내 건물에서 내 귀 더럽히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혜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으려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앞으로 진짜 잘 모실게요.
그녀의 손이 제 바지 자락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피하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치워라. 내 옷 비싼 거다. 너 같은 게 만지면 때 타. 제 차가운 일갈에 혜진이는 굳어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빌딩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여자 봐. 시어머니 학대하다가 딱 걸린 거 아니야? 대박이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비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혜진이는 얼굴을 감싸쥐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노름 좋아하던 애가 이제 전 국민에게 망신살 뻗칠 일만 남은 거죠. 저는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녀석은 고개도 못 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명의인 거 알지? 내일 당장 비워라. 사람 보내서 짐 다 빼버리기 전에. 민수가 울상이 되어 매달렸습니다. 엄마, 너무하시잖아요.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내 아들은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훔치고 아비시계 훔쳐간 도둑놈밖에 없는데 민수는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박영순 회장님 대리인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혜진 씨에게는 노인복지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이고 김민수 씨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적인 선고가 내려지자 혜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감옥은 안 돼요. 여보, 당신이 말 좀 잘해봐. 혜진이가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흔들었지만 민수는 짜증을 내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콩가루 집안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 실장, 업무 방해되니까 이 사람들 좀 치워.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 요원들, 이분들 정중히 밖으로 모셔.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혜진이와 민수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그들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니 로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 비루한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후, 깊은 숨을 내쉬자 옆에 있던 최 변호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때? 속이 좀 시원해? 이제 시작이야. 밥그릇에 침 뱉은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밥알 하나하나 씹어먹는 기분이 들게 말이야. 엘리베이터는 거침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당들은 끈질기다는 거 아시죠? 저 독사가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거든요. 예상대로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하지만 제 며느리 이혜진은 쥐가 아니라 독을 품은 살모사였습니다. 로비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으면 쥐 죽은 듯 살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적반하장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최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태블릿 PC를 보여주더군요. 영순아, 이것 좀 봐라. 혜진이가 선수를 쳤어. 화면 속 썸네일은 자극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격 고발 수백억 건물주 시어머니의 갑질, 그리고 재산을 노린 내연남의 가스라이팅. 제목만 봐도 혈압이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니 혜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화장기 없이 등장해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여러분, 제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세요. 제가 똥오줌 받아내며 모셨는데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라는 남자가 어머니를 홀려서 저를 쫓아냈어요.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댓글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쓰레기네.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냐. 치매 노인 재산은 나라에서 관리해야 한다 등등. 혜진이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오후부터 제 집과 회사 앞에는 소위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박영순 씨, 치매인데 재산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있는 남자가 내연남입니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옆에는 최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죠. 일어났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했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 동서가. 혜진이는? 그 독사는 어떻게 됐어? 안 그래도 그게 문제야. 네가 쓰러진 걸 알고 바로 법원에 임시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어. 네가 의식불명이라 보호자가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병실에 들어오겠다고 난리야.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틈을 타서 제 보호자 권한을 가져가고 저를 진짜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참에 그 독리를 뽑아버려야겠다고요. 동서가 들여보내. 뭐? 미쳤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함정이야. 경호원들 30분만 밥 먹으러 간 척하고 자리 비우라고 해. 병실 안에 CCTV는 돌아가고 있지? 설치해뒀지. 하지만 위험해. 괜찮아. 내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야. 그년 본색을 만천하에 까발리려면 미끼를 던져야지. 저는 최 변호사를 설득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하며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가 조용해지더니 병실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오는 혜진이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혜진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얼굴을 살피더군요. 저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든 연기를 했습니다. 쳇, 끈질긴 노인네. 그냥 죽지, 왜 깨어나서. 혜진이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혜진이가 하얀 가루약이 든 작은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제 물컵에 그 가루를 털어넣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젓가락으로 물을 휘휘 저어 가루를 녹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거 마시고 푹 주무세요, 어머니. 영원히 깨지 말고. 그래야 건물도 땅도 다 제 것이 되죠. 혜진이는 화장실이 급했는지 잠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번개같이 일어나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샘플병에 그 물을 옮겨 담았습니다. 병뚜껑을 닫아 다시 베개 밑에 숨기고
물컵에는 생수를 다시 채워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 물이 혜진이를 감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다시 자는 척 눕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온 혜진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더군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카메라를 든 유튜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제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간호하는 모습 생중계로 보여드릴게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상냥하고 애절한 효부의 목소리였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슬픈 표정을 짓더니 제게 다가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물 좀 드셔야죠. 제가 어머니 위해서 보약 다려왔어요. 라이브 방송이 켜진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저를 간병하는 척하면서 약을 탄 물을 마시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내민 물컵을 보며 발작을 일으키는 척했습니다. 싫어. 안 먹어. 저리 치워. 제가 손을 휘저어 물컵을 쳐내자 물이 혜진이의 옷에 튀었습니다. 야! 혜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찍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컵을 주워들더군요. 생수를 다시 따르면서 억지로 제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발 좀 드세요. 네. 이거 독약이지. 나 죽이려고 타온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소리를 지르며 혜진이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 반응을 의식하느라 억지로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셔서 그래요. 자, 하세요. 혜진이는 제 입을 강제로 벌리려고 손가락을 쑤셔 넣었습니다. 손톱이 입술을 찔러 피가 났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혜진이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 혜진이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밀쳤습니다. 제가 침대 헤드에 머리를 쿵 찢자 순간적으로 혜진이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진짜 곱게 처먹으라고 했지. 죽고 싶어 환장했어? 혜진이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되져버리란 말이야. 그 재산 다 내놓고 꺼지라고. 병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유튜버들도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효부라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되절하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필터 없이 송출된 겁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혜진이를 노려보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니? 이게 내 본 모습이야. 전 국민이 다 봤어. 이혜진. 뭐? 혜진이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카메라를 쳐다봤습니다. 채팅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악마가 따로 없네. 경찰 불러라. 등등 욕설로 도배가 되고 있었죠. 혜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방송 사고예요. 끄라고. 당장 꺼. 혜진이가 유튜버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혜진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노인 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호원들이 혜진이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혜진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이거 난 억울해.
저 노인네가 먼저 나를 쳤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아까 챙겨둔 샘플병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동서가 이거 국과수에 넘겨. 성분 분석하면 재미있는 게 나올 거야. 수면제인지 쥐약인지. 제 말에 혜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한 눈빛이었습니다. 유튜버들은 이 상황이 특종이라며 계속 찍어대고 있었고 혜진이는 자신의 욕망이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와 혜진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찰카닥하고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끌려나가면서 혜진이가 저를 보며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은 이제야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지정 및 특수상해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법원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 병실 라이브 방송 사건이 터진 뒤라 소위 국민 며느리의 실체를 보려는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법정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혜진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휠체어를 타고 목에는 깁스를 하고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분장을 했더라고요. 판사님 앞에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피해자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수작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혜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휠체어 따위 타지 않았습니다. 꼿꼿한 허리로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최동석 변호사가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켰죠. 혜진이가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오더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박영순 씨는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병실 난동 사건도 치매 증상에 의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며느리인 이혜진 씨는 효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혜진이는 옆에서 흐느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판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박영순 씨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정신은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멀쩡합니다. 저 여자가 흘리는 눈물은 다 가짜입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병실 함정 수사 때 찍힌 CCTV와 라이브 방송 원본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제 물컵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고 이거 마시고 영원히 주무세요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거부하자 멱살을 잡고 쌍욕을 퍼붓는 장면까지 필터 없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죠. 방청석에서 헉 하는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혜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더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증인석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다음 증인 들어오세요. 증인석에 앉은 사람은 바로 우리 동네 약국 약사님이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이혜진 씨가 시어머니의 약 처방전을 들고 온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대로 조제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웃돈을 줄 테니
수면 유도제와 환각 성분이 든 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인네가 잠을 안 자서 힘들다고 사정을 해서 저는 효부인 줄 알고 약사님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계획적인 약물 중독 시도였으니까요. 혜진이 측 변호사조차 당황해서 혜진이를 쳐다보더군요. 거짓말이야. 저 사람이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혜진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판사님의 표정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증거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합니다. 최 변호사가 제출한 것은 서류 한 장과 국과수 감식 결과지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의 국그릇에 뱉은 타액이 섞인 국물에 대한 DNA 감식 결과입니다. 원고가 기지를 발휘해 보온병에 보존해 둔 덕분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감식 결과 국물 속 타액의 DNA는 피고인 이혜진 씨의 것과 99.9% 일치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에 침을 뱉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폭행보다 더 혐오스럽고 충격적인 회륜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혜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혜진이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겠죠. 판사님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기각하고 살인 미수 및 존속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바로 법정 경위들이 혜진이에게 다가와 휠체어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수갑 소리에 혜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난 감옥 못 가. 여보, 당신 뭐해? 변호 좀 해봐. 우리가 같이 계획한 거잖아. 혜진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편, 아니, 제 아들 민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었죠. 혼자 죽지 않겠다는 발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수가 혜진이를 감싸거나 적어도 미안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민수는 혜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여자가 다 시킨 겁니다. 저는 엄마가 치매인 줄만 알았지 약을 바꾸고 학대한 건 꿈에도 몰랐어요.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저도 속았다고요. 아들의 외침에 혜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것은 혜진이가 저지른 악행보다 더 잔인하고 비열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와, 남편 인성 봐라. 끼리끼리 만났네, 진짜. 저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잘 들어라. 너도 공범이다. 몰랐다고? 침묵한 것도 죄야. 방관한 것도 죄고. 엄마. 저 진짜 억울해요. 시끄럽다. 내일부터 상속 결격 사유 소송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네가 내 건물 관리한다고 빼돌린 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해라.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핏줄한테 어떻게 이래요? 핏줄? 내 핏줄은 내 밥그릇 지켜주는 사람이지.
밥그릇 없는 놈이 아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혜진이는 울부짖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고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더군요. 최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영순아. 이제 진짜 끝났다. 그래, 동서가. 속이 다 시원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 저는 최 변호사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법은 잠자는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싸우세요. 참지 마시고요. 저는 최 변호사의 팔짱을 끼고 법원 계단을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를 옥죄던 모든 사슬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죠. 하지만 제 인생의 봄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기분입니다. 며칠 전 저는 교도소 접견실에 다녀왔습니다. 혜진이가 수감된 청주 여자 교도소였죠.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혜진이는 제가 알던 그 화려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죄수복을 입은 어깨는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죠. 고작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혜진이는 수화기를 들고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 와주셨네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여기서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본색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어머니, 저 영치금이 좀 부족해서요. 사식도 좀 넣어주시고 갈 때 돈 좀 넣고 가주시면 안 돼요? 나가면 제가 진짜 잘해서 갚을게요. 기가 찼습니다. 그 와중에도 돈 타령이라니요. 저는 1분 동안 혜진이의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감정도 심지어 미움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저 남보다 못한 타인이 거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꾸 한마디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유리창을 두드리며 절규하는 혜진이를 뒤로 한 채 저는 접견실을 나왔습니다. 교도소 철문을 나서는데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이다. 내 인생에서 이혜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순간이었죠. 아들 녀석 소식도 들려오긴 합니다. 혜진이가 구속되고 나서 제게 상속 결격자 소송까지 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죠. 도박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방 공사판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묻고 싶지 않냐고요? 아니요. 자업자득입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비 장례식장에서 돈 훔치던 놈입니다. 30이 넘은 성인이니 제 인생 제가 책임져야죠. 저는 그 녀석에게 단 돈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돈을 더 값진 곳에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영순재단을 설립했거든요. 저처럼 가족에게 학대받으면서도 돈이 없어 참아야만 하는 노인들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소식 날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제야 제가 가진 돈이 쓸모있게 쓰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집 마당에 드럼통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뒤져 낡은 옷들을 한가득 꺼내왔습니다. 무릎 나온 꽃무늬 몸빼 바지, 목 늘어난 티셔츠, 구멍난 양말들. 며느리 눈치 보며 나는 이런 게 편하다고 거짓말하며 입었던 제 굴종의 상징들이었죠. 라이터 불을 붙여 드럼통에 던졌습니다. 활활 타라. 다 타버려라.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쭈글쭈글한 몸빼 바지가 검은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지는 걸 보며 저는 지난 시절의 서름도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를 지우고 희생했던 껍데기 박영수는 이제 없습니다. 박 회장, 못 태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 아니, 이제는 제 남자친구인 동석 씨가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좀 태웠어. 준비 다 됐어? 그럼 모시러 왔지. 차고 문 열어봐. 제가 리모컨을 누르자 차고 셔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환갑 선물, 새빨간 오픈카가 번쩍이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죽기 전에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와우, 볼 때마다 적응 안 되네. 색깔 한번 정열적이다. 동석 씨가 혀를 내두르며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부르릉 하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심장을 울렸습니다. 꽉 잡아 오빠. 나 오늘 좀 달릴 거니까. 아이고, 회장님 살살합시다. 우리는 아이처럼 깔깔대며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붕을 열고 달리니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팝송을 목이 터져라 따라 불렀죠.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 도착해 제일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며느리가 던져주던 곰팡이 핀 빵과 쉰밥을 생각하니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맛이 더 기가 막히더군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동석 씨가 말했습니다. 영순아, 지금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다. 그치? 그럼 70부터가 진짜지.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밤바다 위로 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감, 보고 있지? 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어. 당신도 거기서 억울해하지 말고 술 한잔해.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 연애 좀 실컷 하다 갈게. 천천히 기다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한 줄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살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문장 끝에 제 입술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선명한 빨간 입술 자국이 마치 승리의 훈장처럼 보이더군요. 여러분, 제 긴 복수극, 아니, 제 인생 성장 드라마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억울한 거 참고 계신 분 있나요? 참지 마세요. 터뜨리세요. 그리고 지르세요.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며느리 밥그릇에 침 뱉는 거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밥상을 엎어버리세요. 그래야 밥맛이 돕니다. 저는 내일 동석 씨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가방 싸러 가야 해서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원한 사이다가 터지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박 회장님이 낡은 몸빼 바지를 태우고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장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고 낡은 껍질을 벗어던져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썩은 물은 과감히 버려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봄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